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컨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세간둥이 사이다 박주입니다. 오늘도 시원하고 재미있는 소식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파.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마다 이가 속 뉴스픽. 자, 오늘은 이은혜 뉴스 에디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네,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 소식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18일로 예정됐던 재판 기일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기일을 확정하지 않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소위 말하는 불소추 특권 조항이죠. 자, 그렇지만 이 조항 적용을 두고 사실은 논란이 좀 많았잖아요. 네, 이미 진행 중이던 형사 네. 재판이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 중단되냐 아니면 계속되냐의 문제였습니다. 이 해석에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두 발언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법원의 결정이다. 법원이 이런 헌법 학계의 다수설을 판례로 이번에 확정을 한 거다. 국립 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소추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대통령의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계속 부각했던 측에서는요. 네. 내란 외환죄가 아니더라도 재판을 받다가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에는 형사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명시한 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는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못을 박은 겁니다. 보셨듯이 민주당 측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렇지만 야당 측에서는 비판의 목소리 높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네.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현실이라면서 대통령이 되면 죄가 사라지는 거냐 이렇게 물었고요. 권성동 의원은 검찰이 항고를 통해서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대법원에 요청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파기환송 온 네. 국민을 불안케 하고 분노케 했던 사법 쿠데타 일환이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이 6만 장이 넘는 수사 기록을 단 이틀 만에 완독하고 또 원심을 뒤집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던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번 결정이 결국 사법 쿠데타의 실패를 최종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은 이 대통령의 재판이 사법 내란이라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께서 대한민국 호를 운항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기소 사실을 알고서도 선택한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적 없는 몇몇 판사가 국민의 선택을 뒤집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법 쿠데타이고 내란의 지속입니다. 네. 한편 이 대통령은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과 대장동 사건 등 총 5개 재판 받고 있는데요. 다른 재판들 역시 이번 결정에 영향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네. 만약에 뭐 또 재판이 연다고 하면 또 입법 조치가 또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도 듭니다. 네.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첫 조사하다 보니 눈길을 끄는데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6명 꼴인 58.2%가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할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리얼미터 분석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 전망이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는 높지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최대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과반을 넘기지는 못했는데 즉 1번과 2번 각 진영이 역대 최대치로 결집한 상황에서 그 와중에도 10명 중 6명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이건 좀 의미 있게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최우선 국정 과제가 뭐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역시나 경제 회복 네. 및 민생 안정이었습니다. 44.15%로 뚜렷한 1위 꼽혔습니다. 다음으로는 검찰 개혁 및 사법 개혁, 그리고 국민 통합 및 갈등 해소가 뒤따랐고요. 12.3 불법 계엄 이후에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가뜩이나 힘들던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 어려움이 더 극심해졌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마트나 뭐 시장 나가보면 안 오른 게 없거든요. 이런 먹거리 물가 인상도 서민들의 실질 소득을 줄이는 효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트럼프발 관세 압박까지 겹치면서 우리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가 경제, 민생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경제 회복, 민생 안정 이게 가장 절박하고 가장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잘 화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미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부터 네. 제1현안을 민생 회복으로 앞세웠습니다. 그 의지를 피력하듯 제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했죠. 네. 그리고 어제 2차 TF 회의가 있었는데 시작하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이 라면 값을 언급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예, 그리고는 속도감 있는 추경 네. 편성도 지시했습니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시하고 추경 추진 시 확실한 효과가 나올 수 있게 검토하고 협업하라 강조했습니다. 다행히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도 추경 한 35조 원 규모로 네. 추경 제안한 바 있거든요.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좀 싸우지 말고 한 뜻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입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국민의 힘이 좀 정비가 또 진열 정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당이 좀 만만치 않아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제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이후 당 쇄신 방안 등을 놓고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네. 5시간이나 경론을 했다는데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친한계와 친윤계의 갈등인데요. 앞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네. 그리고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 대한 당무 감사, 9월 전당대회로 새 지도부 선출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낸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기싸움이 계속된 건데요. 가령 친윤계 대표주자 윤상현 의원은 탄핵 반대 입장을 사과를 하면
그 많이 광화문에 나간 사람들 죄다 아. 사과해야 되냐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외에도 이미 지나간 일 들춰봤자 무슨 실익이냐라는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한덕수 후보로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 감사안에도 반감을 표시한 의원들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가령 친윤 강승규 의원은 혁신안을 빙자한 당무감사로 누구를 겨냥하는 거냐 이렇게 날새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의총 초반에는 또 친윤 의원들 중심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모두 자성도 반성도 없이 자기의 이익, 개파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경제 대책 외에도 대통령실이 여러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 일단 경호처에도 여러 조치를 좀 취했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대통령 경호처 본부장급 간부 5명에 대해서 어제 대기 발령 조처를 내렸습니다. 경호처가 12.3 내란 당시 합법적으로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이유 밝혔습니다. 네. 여당 일부에서는 경호처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긴 했는데 그렇게는 되지 않은 것 같고요. 대신 신입 채용을 취소하고 전면적인 조직 개편을 들어간 상태입니다. 경호처는 쇄신을 약속하는 입장문도 발표했습니다. 네.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사병화됐다는 비난을 받는 등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많은 비난을 받았다. 스스로를 성찰하며 진실한 사죄의 말씀을 국민께 올리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에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은 낮은 경호, 열린 경호를 주문한 바 있는데요. 대통령 출퇴근 시에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과도한 통제를 좀 지양하는 등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또 다른 소식도 살펴볼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외교 관련 소식 하나만 더 네.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이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로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 만들어 가기로 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에 기대와 우려가 좀 교차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재명 대통령 과거에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가 일본의 역사 왜곡에 날개를 달아준다 이렇게 좀 강도 높게 비판한 적이 비판했었거든요. 있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대일 외교 입장 좀 구체적으로 찬찬히 살펴보면 이 역시도 굉장히 실용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네. 지난 대선 기간 재외국민 간담회에서 말한 입장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대해서 적대적일 것이다 이런 선입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사 문제나 독도 문제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강경하지 않을 수가 없죠. 원칙을 지켜야죠. 네. 근데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 건데 저는 문화 교류나 한일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매우 적극적이고 개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일 간의 민간 교류나 그 외교 그러니까 외교 문제 그러니까 뭐 한국 그 침략사 이런 거라든지 또는 뭐 독도 문제나 영토 문제 이런 거는 우리가 강경하게 대응하더라도 그걸 좀 떼가지고 맞습니다. 네. 물론 현실 외교에 나서면 뭐 외교, 민생, 경제 이렇게 이분법해서 딱 떼어놓고만 다룰 수는 없겠죠. 하지만 원칙을 확실하게 가지고 다루면 과거 윤석열 정부처럼 국민을 좀 자존감을 깎아먹는 좀 치욕스럽게 만드는 그런 굴욕 외교가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과거사 문제도 있고요. 독도, 영토 문제도 있는데요. 여전히 외면할 수 없는 양국가 문제, 진정으로 성숙한 한일 관계로 거듭나려면 지속적인 신뢰 확인과 함께 실천적인 행동도 뒤따라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됩니다. 네. 양 정상은 직접 만나서 더 깊은 대화를 하기로 했고요. 오는 15일에서 17일 G7 정상회의에서 직접 대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픽 이은혜 에디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의사당 1번 출구로 돌아오겠습니다.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젊은 정치인 두 분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사당 1번 출구 오늘도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황희도 노무현재단 이사 두 분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재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 고법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원래 18일 잡혔었는데 연기하기로 했어요. 자, 일단 법원의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당연한 결과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그 형사소송법 306조,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 시작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무리 없이 진행을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 94년도에 헌법소원의 판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명시를 한 판례입니다. 결정문을 보면은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그 지위 자체로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대통령은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형사상의 특권을 부여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개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이 소추, 불소추 특권에서 이 소추도 소자가 한자로 호소할 소자예요. 네. 그러니까 호소한다는 것이 판사 앞에서 본인의 무죄를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추자는 쫓을 추, 그러니까 범죄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쫓는다는, 즉 기소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재판과 기소를 얘기하는 것이 사실 상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식이 통하고 있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번 기회에 법적으로 명시를 제대로 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더라도 갈등을 좀 없애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공직선거법 사건은 재임 기간 동안 아마 재판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다른 재판도 많지 않습니까? 그 재판들은 또 어떻게 결정을 내릴까요? 그것도 앞에 뭐 말씀 주셨듯이 당연히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떼쓰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전문가인 박지훈 변호사님의 네. 생각이 궁금합니다. 법원이 독립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네. 재판부마다 다른 결정이 날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헌법 해석을 비슷하게 할 것 같기도 한데 혹시나 다른 결정을 한다면 재판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입법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헌법 조항에 반하지 않는 법률을 만들어 놓고 그걸 통과를 시키면 그 법에 사법부는 귀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출범 2주차 됐는데요. 자, 지금 행보가 아주 뭐 빠릅니다. 이재명 대통령 행보. 어떤 부분이 가장 관심이 갑니까? 사실 그 뭐 너무 뭐 말씀드릴 게 많은데 예. 많은 국민들이 막 국무회의에도 관심을 가지고 맞아요. 막 대변인 브리핑에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네. 거의 3년 만에 보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한다. 대통령이. 그리고 결국 누군가는 이제 언제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것 자체가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로 지금 가다 보니까 되게 든든하다는 반응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가장 관심을 가지는 거는 이 사이버 내란 문제입니다. 네. 제가 계속 뭐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윤석열만 지금 탄핵이 됐을 뿐 곳곳에서 흔들기가 시작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물론 이제 우리가 되게 긍정적인 소식도 많이 보고 있지만 동시에 저들은 벌써 흔들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이재명 정부도 뭐 그닥 다를 바가 없다. 아니 뭐 시작한 지 지금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그렇게 흔드는 게 저는 사실 제일 눈에 띕니다. 흔드는 게 눈에 띄고 하여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브리핑 잘하고 있다. 우리 부대변인님 어떤 부분이 눈에 띕니까? 일단 출근 안 하는 대통령 보다가 예. 퇴근을 안 하는 대통령을 볼 것 아. 같아서, 사실 대통령이 일은 하시되 또 건강도 챙기시라. 그리고 뭐 기자들이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 퇴근 차량 주의 깊게 봐야 된다. 빈차 행렬일 수가 있다. 아, 빈차 행렬이다. 예. 뻥카가 아니고. 예, 퇴근을 안 하고 야근을 예. 할 수도 있고 빈차를 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저작거리에서 어쨌든 간에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눈에 띄는 특징이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확실히 뭐 오광수 민정수석이라든지 박관천 전 행정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민정수석이라든지 대통령 경호처의 차장으로 기용하신 걸 보면서 이 사람은 확실히 어떤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능력과 경험, 그 전문성을 상당히 중요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념, 이 사람이 어느 쪽과 친하든지 뭐 가깝든지 멀든지를 상관하지 않고 그보다 능력, 이 미션에 대해서 충실하게 신속하게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을 두시는 인사를 하시는 분이구나라고 느꼈고, 저는 이제 앞으로 조금 궁금한 점은 사실 이제 과연 장군이 아니라 병장 출신 국방부 장관이 탄생하느냐, 저는 그리고 또 깜짝 인사가 있을 것이냐, 또 뭐 보수 성향의 인사도 뭐 기용을 할 것이냐, 저는 요 정도가 사실 앞으로 눈여겨보고 기대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자, 인선 얘기 좀 했는데 실용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 주셨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말씀 주셨듯이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란 자리가 뭐 다수의 그 국민들과 지금 통합을 해야 된다. 네. 뭐 그런 말씀을 또 강조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일부 그 우리 지지층들 사이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진짜 필요한데 필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 임명하겠다. 그런 의지들이 지금 곳곳에 뭐 예를 들어서 민정수석도 어쨌든 그런 각오로 이제 임명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특히 힘을 실어드려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민주당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국민통합. 다만 여기서 추상적으로 통합하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통합. 그 이후에 이제 그동안 이제 전쟁을 했다면 경쟁이 가능하도록, 그 중도 보수라고 그 대선 기간에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게 단순히 그냥 뭐 선거용이 아니었다. 실제 대한민국 자체를 완전히 바꾸기 위한 그런 행보를 실제로 지금 인사를 통해서 일부 보여주시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 전원 대기 발령 조처를 내렸는데, 자, 그 배경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건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 발령합니다.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입니다. 자, 본부장 5명 대기 발령. 이게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내란 종식을 시켜야 된다. 그거의 연장선으로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본부장 5명을 대기 발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 이제 김성훈이나 이광호 그 본부장처럼 이광우 본부장처럼 앞장서서 윤석열의 잘못된 지시에 대해서 따르고 다른 경호처 직원들에게 강압을 넣고 이런 사람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그래도 고위 공직자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처 처장이 수장이잖아요. 차관급이고 그 아래 2인자 차장이 1급이에요. 이 본부장들은 2급 공무원인데 2급 공무원은 한 150만이 넘는 광역단체, 광역도시에서도 2-3명밖에 없는 그런 고위직이에요. 근데 이런 고위직들이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저항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방조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대기 발령을 하고 추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이런 불법적인 비상계엄이나 잘못된 일이 있었을 때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면 추후에는 정의가 바로 잡아지고 상을 받는다. 이런 정도의 어떤 신상필벌에 대해서 정확히 규정을 지어놔야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이 잘못된 거사들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외에도 한 4가지 정도의 어떤 경호처에 대한 개선책도 지금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5명이 사실 그전 바뀌면서도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좀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 것 같아요. 직접 지시를 또 내린 거예요, 대통령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쭉 말씀 주셨듯이
이런 거를 제대로 딱 끊어내지 못하면 네. 한마디로 그 기강이 안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바로 잡는 차원에서 특히 또 대선 기간에도 많은 분들이 요구를 했던 게 내란 종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위한 이제 이것도 첫 걸음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벌써부터 지금 흔들고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시작을 하기도 전에 벌써 뭐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아니 뭐 어떻게 지금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합니까? 근데 네. 그걸 뻔히 알면서도 이따가 뒤에 말씀드릴 국민의힘이라든지 일부 언론에서는 흔들기를 나섰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은 무조건 힘을 합쳐야 될 때다 생각합니다. 예, 경우 얘기 조금 더 해보면 열린 경우, 낮은 경우는 어떻게 좀 강조를 했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호처의 모습이 입틀막, 또틀막, 삼틀막이었어요. 다 기억이 나죠. 네, 그렇게 입틀막, 뭐 예. 이제 뭐 국회의원도 질질질 끌려갈 수가 있고 들려나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잘못된 권위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전과 다른 모습, 그야말로 이 국민에게 권위적이지 않고 그야말로 대통령의 신체를 경호하는 것이 경호처이지 대통령의 심기까지 경호하는 것이 경호처가 아니고 대통령의 생일 파티를 기획하는 게 경호처가 아니라는 이런 전체적인 제대로 된 이 공직자로서의 마인드를 담은 저는 경호를 강조하고 있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런 좀 쇄신의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호처만 그런 게 앞으로도 그런 많은 모습들을 좀 보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윤석열이 마지막까지 알박기를 해놓고 나갔잖아요. 뭐 맞아요. 권한 대행들도 그렇고.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나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도 지금 여기저기 다 박아놨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지금 갈 길이 멉니다.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SNS에 법사위원장직을 야당 자신들한테 넘겨라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또 이거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이 나왔습니다. 들어보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통상 상임위원장은 1, 2당간이든 여야간이든 2년씩 맡아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갑작스럽게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요구를 한 겁니까? 그 개인 자격인지 저는 국민의힘의 어떤 당론으로 요구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좀 난사를 한다는 느낌?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좀 빨리 좀 정신을 차리고 당이 제1야당인데 좀 중심을 잡기를 바랍니다. 자, 민주당 모습 보면 뭐 공식적 요청도 아니고 왜 뜬금없이 이러냐 이런 반응이네요. 네, 어떻게 보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뜬금없고 언제부턴가 국민의힘이 정말 이제 국회의원으로서의 나름대로의 채통과 위신이 사라진 것 같다. 그러니까 원래 이 상임위 배정,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상임위원장들, 그 중에서도 법사위원장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국회직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서 원내대표들에게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원내대표 뭐 선출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원내대표들 간에 그 협의를 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안건을 올려서 제안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는 과정을 거쳐야지 무슨 초등학생이 엄마한테 과자 안 사준다고 떼쓰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정말 볼성이 사납다.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 특히나 그중에서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 관례가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것은 관례가 맞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법사위가 최종적으로 법안 통과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법사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다른 상임위와 달리 법사위원 단 한 명이라도 이 법안 통과를 제동을 걸어버리면 이게 제동이 걸립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물론 이제 체계 자구 심사라든가 뭐 이런 자구 심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유가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야당에게 줬던 건 사실이지만 그러면 왜 지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지게 됐는가에 대해서 그 유래를 살려보면 먼저 관례를 깬 것이 국민의힘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처음에 22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서로 간에 이 의석 배분을 하고 이제 상임위원장 배분을 할 때 계속해서 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야당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는 국민의힘에서 신기한 논리, 쉽게 말해서 우리가 소수당이기 때문에 여당이지만 소수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사위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의석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관리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를 이뤄내야 될 이재명 정부에서 마냥 이렇게 외면하는 것도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의 지금 모습은 순서가 잘못됐다. 급하면은 지금 권선동 원내대표가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우리 협의 좀 합시다라고 정식으로 안건 제안을 해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협의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지 이렇게 무작정 밑도 끝도 없이 떼쓰는 거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떼쓰기에 네. 대해서 완전 동의하는데 떼쓰기요? 저는 이제 저 당을 야당으로 인정할 것이냐 아. 그거에 대해서 저는 진짜 저게 어떻게 정당이지? 사실 이렇게까지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저는 현타가 오고요. 네. 저긴 위헌정당 해산 심판만이 답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고 김문수라는 인간이 최근에 그 지난 주말에 윤어게인 집회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따 또 뭐 다른 그 내부의 또 당권 투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저 당은 그냥 존재 가치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일단 떼쓰고 보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란 종식과 경제 회복 이 문제를 지금 뭐 여야를 떠나서 모든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이제 막 코스피 갤러리 같은 데서 있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게 욕했었는데 아 지금 대박이다. 지금 경제를 살리니까 그러니까 코스피도 다 말아먹고 경제도 말아먹고 그런 인간들이 법사위원장 내놔라 이게 어떻게 정치인의 모습입니까? 전 진짜 부끄럽습니다. 아마 법사위원장 내놔라 이 말은 법 통과 안 시키겠다 이 말로 그냥 들리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받아주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논리도 맞지 않는데 여기서 한민수 대변인이 빨리 정신을 차리고 당의 좀 중심을 좀 잡기 바란다. 이 말이 아마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좀 한마디로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네. 제대로 된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사불란하지 못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도자급들의 국회의원들이 언제부터인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서 이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고 이게 또 강력한 리더십이 없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안건이나 아젠다를 제안을 했을 때 당내에서도 당연히 반대 의견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의제가 됐든지 간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리더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패배한 정당들은 그런 수순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것을 얼마나 빨리 자연스럽게 수습하느냐가 그 정당이 가진 힘이고 실력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에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민수 대변인과 예.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님이 이제 정치인이시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인 말씀을 해주신 건데 저는요 저기가 뭐 정신 차릴 일도 없고요. 아 정신 안 차릴 거다. 중심 잡을 일도 없습니다. 중심도 다 안 잡을 알아요. 거다.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정치인이니까 예. 합리적으로 이렇게 목소리 내는 건 전 당연하다고 보고 네. 다만 저는 이제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저 당은 기대 자체가 안 됩니다. 네. 내란 공범들 아닙니까 저것들이. 근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나와가지고 아니 내란이 무슨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뭐 5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심지어 아직 끝나지도 않았다는 게 다수 국민들의 목소리인데 지금 저러고 있는 겁니다. 네. 저것들한테 애초에 기대가 안 됩니다. 저것들요? 알겠습니다. 저게 어떻게 정치인입니까? 네. 국민의힘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기도 우리 이사님 목소리 받아서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제안한 그 여러 가지 개혁 방안 의총도 열렸는데요. 두 쪽으로 갈려졌어요. 친한 친윤 대결이 좀 있었는데 뭐 시간만 흘렀지 결론은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제 패배한 정당의 네. 고질적인 이제 문제인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저는 가장 조금 이해가 안 갔던 것 한 5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뭐 5가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얘네 그 국민의힘이 탄핵을 반대했던 당론을 취소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을 꺼내면 이것을 해당 행위로 간주해가지고 그러니까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은 우리가 뭐 탄핵에 찬성했느니 반대했느니 이런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탄핵을 반대했던 당론을 다시 뒤집었다. 그래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웃긴 거냐면 아니 3년을 동안 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건 도대체 3년은 어떤 기준으로 왜 3년인 것인지가 궁금한 네. 것이고 그다음에 탄핵을 찬성했던
반대를 했던 것을 다시 이제 찬성으로 뒤집었다는 거. 이미 다 일이 끝나버렸는데 이제 와서 뒤집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사실 본인들이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마음대로 뒤에서 조정하려고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이제는 그 김용태를 비대위원장을 세웠던 친윤 쪽에서도 막 욕하고 있고 친한계 중에서 일부는 뭐 동의하고 또 일부는 비난하고 있고 그래서 참 그 나이 어린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참 안 됐고 딱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 좀 해보죠. 뭐 네. 왜 대선 패배 책임지지 않느냐. 개혁안 네가 뭔데? 아니다. 무슨 권한으로 말해냈냐. 이런 사퇴 요구도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게 또 뭐 대체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다가도 네. 좀 딱하다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딱합니까, 이거는? 안 듭니다. 안 들어요. 딱하다는 생각이 네. 안 드는 게 알고 간 거잖아요, 자기도. 이참에 한번 몸집 좀 키워보려고. 예를 들어서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김용태라는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무책임한 짓을 오히려 이용하려고 했는지가 또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그리고 네. 최소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소신껏 목소리를 내다가 진짜 막 쫓겨나는 그림이 나왔다면 그 실제 본심이 어떻든 간에 많은 시민들이 응원이라도 할 수 있었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니었어요. 계속 그냥 갈팡질팡하는 모습 보이고 그리고 뻔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는데 그렇게 수용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 저도 이제 그 당연히 기성세대 뭐 다선 정치인과 좀 나이가 어린 정치인은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는 보지만 이건 애초에 프로 무대입니다. 제가 약간 뭐 저도 이제 프로 뭐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생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프로의 무대는 프로의 무대예요. 프로죠. 여기서는 프로죠. 프로 선수가 뭐 나이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이건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다. 특히 네. 정치는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나이가 어리다 뭐 본인이 뭐 어쨌다 이런 거는 뭐 핑계거리도 안 되고 도망칠 명분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본인도 약간은 예상하고 하긴 했는데 야 이거 그대로 해버렸어요. 지니까 네. 책임 다 전가하고 약간 너무하다 생각도 들기도 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래서 사실 처음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임명이라고 봐야 되죠. 이건 사실 임명이죠, 김문수, 임명. 예, 김문수 전 후보가 임명했다고 볼 수가 예. 있는데 그때도 이제 우리 황희도 이사님도 말씀하셨어요. 청년팔이 그만해라. 그러니까 김문수가 너무 노쇠하다 보니까 그 이미지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조금 딱 봐도 젊어 보이고 그런 김용태를 세운 것이고 나중에 또 여리조리 비대위원장이라는 거 시켜놓고 사실 써먹기도 편한 것 같고 그래서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선거 끝났기 때문에 패배의 책임을 그렇게 전가를 하는데 뭐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혼자서 책임지는 건 잘못된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게 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번에 조기 대선 국민 혈세 4천억 들여서 조기 대선 왜 일어났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거잖아요. 파면당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파면당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 최소한도로 12월 3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들이 탄핵은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탄핵돼야 된다라는 아주 상식적인 이 한 줄로 정리가 된 거면 국민의힘이 그 민심에 대해서 어긋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조기 대선에서 패배한 거예요. 그러면 패배했으면 패배 원인을 찾고 그 패배 원인에 대해서는 다시 입장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근데 아직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대통령 배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사죄도 안 하고 탄핵 반대했던 거에 대해서도 우리 반대 이제 한 거 입장 바꿨으니까 말하면 3년 동안 말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 잘못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네. 주간 경향에서도 어떤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첫 번째로 김문수 후보 측의 이건 항변이에요. 선거운동을 딱 후보가 돼서 보니까 선거운동과 관련된 계약이 한독수로 다 맞춤형으로 돼가지고 한독수로 되어 있다.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선거 비용을 쓸 수 있는 것은 영원이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 그래서 계약서 지금 얘기가 있었다. 한독수와의 계약서 얘기까지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김재원 그 김문수의 비서실장이 당시에 당직자들, 국장들이 전혀 선거를 안 도와주니까 네. 서류를 던지면서 당신들 이런 식으로 하면 고소할 거야 이렇게 고성을 질렀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가 한밤에 쿠데타 후보 교체를 할 때도 새벽 2시까지 기자들이 일명 뻗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자들이 다 갈 때까지 간 것을 확인하고 새벽 3시에 그래서 공고를 올렸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일을 벌렸던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했던 거 친윤 세력들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최소한도로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일선으로 일선도 한 5선 정도는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친윤들은 뭐 그냥 뭐 아직까지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게 저 당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면 거기 있는 지금 남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져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그나마 뭐 예를 들어서 친한계는 좀 다르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DNA를 알고 답이 없다 생각한 정치인들은 그 지난 대선 기간에 다 이탈을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저는 거의 마지막 마지노선이었다고 봐요. 그때도 이탈 안 하고 지금 국힘당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저 당이 지금 답이 얼마나 없는지도 알면서도 거기서 계속 어떻게든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당이 어떻게 변한다? 아니 지금 나와가지고 막 사과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 그래 저 당이 변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당 자체가 지금 저는 계속 지속이 되는 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친한계 말씀 좀 하셨는데 친한계는 조금 다르긴 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개혁에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인데 글쎄요. 친윤 이게 싸움하는 모양새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당권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은 대선을 치르면서 동시에 전당대회도 같이 치렀던 정당이에요. 근데 이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앞으로 뭐 민주당도 그렇지만 국민의힘도 큰 행사가 2개가 남았어요. 첫 번째는 원내대표 선출이고 두 번째가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내대표가 됐든 전당대회에 나가는 이 지도부가 됐든지 간에 국민의힘에게는 기본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출마를 해야 된다. 그 자격이라는 것은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밝혔던 사람들, 탄핵에 찬성하셨던 분들, 소극적이라도 사실 제대로 밝힌 사람은 없다고 저는 보는데 그나마 소극적이라도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원내대표도 하고 지도부가 되어야지 국민의 민심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저는 답을 알려드릴게요. 국민의힘에게. 친윤들은 안철수 의원하고 좀 친하게 지내더만요. 선거 중간에 보니까. 그러니까 친노 대리인으로 안철수 세우고 친한 대리인으로는 조경태 의원 세우세요. 이 두 분이 경선해가지고 원내대표 세우면 됩니다. 그럼 이 원내대표가 전당대회 준비하세요. 근데 전당대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엄이 잘못됐다. 탄핵 찬성했던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김문수는 안 됩니다. 한동훈도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안 됩니까? 국민들의 시선 앞에서 좀 책임이 있는 사람들 좀 그만 나와야 돼요. 근데 이분들은 언제부터인가 출마가 직업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뒤로 안 물러나고 이번에 내가 더 잘할게라고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나오시면 안 되고 뭐 원내대표에도 지금 나경원, 김기현 이런 분들 나온다고 바짝바짝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러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야당이 제대로 서야지 여당도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대화가 되는 사람이 야당이 돼야지 대화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석수도 부족하고 그런 의석수가 부족하고 이렇게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기댈 거는 민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민심에 예민하게 반응하길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중요한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 그 말을 들을 정당이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저는 진짜 저기는 진짜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시간 낭비다. 물론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주셔야 저 당이 지금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그 지적이 되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런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맨날 얼굴 드러냈던 사람들이 다 거기서 거기 나눠 먹기를 했으니까 그런 사람이 나오면 아까 이제 아주 넓게 보더라도 김용태 짝이 난다는 거죠. 물론 저는 그 사람도 똑같다고 봅니다. 알고 저렇게 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차피 허수아비가 되고. 그러니까 이 DNA 자체가 문재인 당입니다. 네. 그 뭐 의총 열어서 좀 뭔가 바뀔 오늘 또 새로 한다고 하거든요. 물병 안 던지면 다행입니다. 더 싸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미국 역사 보잖아요. 그럼 큰 전쟁이 2개가 있어요. 하나가 독립전쟁이고 두 번째가 남북전쟁이거든요. 남북전쟁이 더 치열했습니다. 내부에 어떻게 보면 노예제 때문에 싸운 거 아니야. 이권 때문에 싸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더 치열하고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됐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정치를 잘 모르는 친한계에 한동훈이 있는 것이고 정치를 떠났다가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감이 없는 김문수가 또 친윤계하고도 또 여기서 또 벌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마치 친윤 친한으로 싸우다가 만약에 친한계가 없어진다. 친윤끼리 있으면 잘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거기는 또 분화가 될 거예요. 이 정치 속성이잖아요. 네.
참, 뭐 결국 자꾸 들어보면 결론은 딱 하나가 아닌가 또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지켜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안 봐도 전 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당 1번 출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해도 이사 강성필 부대변인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컨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자, 최상병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법 그동안 거부권 벽에 막혀서 이 법안들 힘들었는데 지난 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했습니다. 자, 진실의 규명 한 발 앞 다가선 모양새인데요. 오늘은 김규현 변호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 또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변호사님 이번에 큰 일 하셨어요. 아닙니다. 공동상임 선대위원장 하시면서 대선 치렀는데 예. 이재명 정부 탄생 소감 한번 먼저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경기도당에서 네. 선대위원장으로 유세를 하고 뭐 아하. 이렇게 하고 다 했는데요. 저희 2년 동안 이제 최혜병 사건 진실을 위해서 이제 뭐 투쟁도 해오고 국회도 찾아가보고 여러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네. 2년이나 기다려왔는데 뭐 선거운동 20일 하는 거는 뭐 즐겁게 했습니다. 네. 예. 뭐 이런 질문드려도 됩니까? 최상병 특검 때문에 선거운동하고 이재명 정부 탄생하는데 기여했다. 이렇게 제가 김규현 변호사님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그 정도로 그만큼 사실은 최상병 특검하고 김규현 변호사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난 5일에 이 3법 특검 3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또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뭐 곧 공표가 되겠죠? 예, 아마 국무회의 상정됐으면 네. 이대로 공포될 것 같고 오늘 통과되면은 뭐 오늘이나 아니면 내일 적어도 늦어도 모레 중에는 공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본회의에 최상병 특검법 통과됐을 때 기분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그러게요. 이게 네. 3번이나 거부권으로 막혔었잖아요. 네. 첫 번째 통과될 때는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거부권이 3번이나 되면서 그렇죠. 그때 이제 분노로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거부권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통과될 때는 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활짝. 예. 몇 번이었죠? 3번, 세 번 거부 세번 거부당하고 예. 3번 다 제의 요구했는데 다 3분의 1을 넘지 못했죠. 예, 부결됐었죠. 국회에서 그 해병대 복장을 하고 있던 선배님들 예. 절규하는 모습도 사실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예. 이제야 드디어 이제 그렇습니다. 통과가 아마 돼서 공표가 되고 특검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윤석열이 뭔가 수사 외압을 했다 뭐 이런 것들 밝혀진 건 없습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밝혀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사건은 네. 무리한 명령으로 인해서 최혜병이 순직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밧줄도 없고 구명조끼도 없이 왜 물에 들어가라고 그 명령을 했는지 우선 이게 밝혀져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사단장의 과실 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고요. 그렇다면은 그 과실이 사실 일반인이 보기에도 구명조끼도 없이 들어가라 했으면 명백하잖아요. 네. 인재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이제 수사단의 박정은 대령이 엄정하게 수사를 했는데 잘한 거죠. 그걸 왜 막았냐? 네. 왜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려고 대통령실, 경찰, 뭐 국방부
온갖 곳이 나서 가지고 심지어는 이첩된 기록을 경찰에 가서 막 찾아오기까지 찾아오고. 하면서 예. 그런 무리한 짓을 왜 벌였느냐 왜 도대체 했느냐. 누가 시켰냐. 예. 예, 이게 핵심입니다. 음흠. 예, 근데 뭐 결국 800에 7070 네. 예, 그 전화로 국방부 장관 이종섭한테 전화가 걸려오면서 지금 전부 이 사단이 난 거거든요. 네. 그럼 결국 그 전화를 누가 걸었고 왜 걸었고 뭐라고 했는지 예, 이걸 밝혀내는 게 그거를 핵심입니다. 찾아내야 되는데 수사 범위 보니까 특검법에 사건 은폐, 외압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증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통화 내역. 예, 어떤 결국엔 겁니까? 통화 내역일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변호인단에서 법원에 신청해가지고 807070 전화는 나왔고, 아. 그다음에 윤석열이 개인이 쓰던 핸드폰으로 뭐 장관 차관들한테 전화한 것은 나왔습니다. 네. 다만 그거 외에 뭐 비화폰이라든가 아니면 그 내부의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내부의 내선 전화들 통화 내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없죠. 네. 그런 거 밝혀내야 될 것이고 결국에 증거 중에 최고의 증거는 진술입니다. 진술인데. 예, 이제는 좀 내부자들 중에서 양심적인 사람들이 나온다면 이 진실이 가려져 왔던 것들 다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시간이 꽤 많이 지나서 무슨 녹음이나 이런 자료보다는 오히려 사람의 진술을 통해서 반대된 얘기라든지 그것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사안이다 보니까 누군가는 녹음을 했을 것 갖고 같다는 있을 생각도 것이다. 듭니다. 예, 예. 갖고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증거가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군 검찰이 박정훈 전 대령 관련해서 항명에서 국방부 장관 명령 불이행죄로 예, 예. 공상 변경을 확대했어요. 변경했는데, 예. 야 무조건 유죄 받겠다 이런 속셈 아닌가요? 그렇죠. 이 사람들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네.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구차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항명죄라는 거는 네. 상관의 명령을 불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1심에서는 어떻게 기소가 됐냐? 그 상관이 누구냐? 해병대 사령관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로 완전히 무죄가 났는데 불법 명령이다. 명령의 내용 자체가 이건 불법이다. 네. 그리고 공소권 남용이 의심된다라는 말을 판사가 직접 판결문에 쓸 정도면은 이 기소가 엉망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소 잘못됐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항소를 취하는 것이 애초에 항소를 하면 안 되는 안 것이 되든지, 맞는 예. 겁니다. 그런 것인데 왜 이런 식으로까지 국방부가 하는가?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 준장이거든요. 네. 이 사람이 이 항명 수사의 기획자라고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특검 수사 대상이에요. 예, 자기가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려면은 어떻게든 이걸 유죄로 만들어야지만 자기가 사는 겁니다. 예. 아직 이 사람이 활개를 치고 있다 현직에서. 그러니까요. 예. 본인이 있으니까 본인이 자꾸 속셈을 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나는 건데, 자 이런 부분도 나중에 좀 특검 사안이 아닌가 또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특검이 3개 다 통과되면 검사가 한 120명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예, 예. 아 이게 엄청 크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도 네. 많이 있는데 예. 사실은 전 정권에서 거의 3년 동안 이재명 야당 대표를 탈탈 털었잖아요. 그때 네. 투입된 검사가 150명, 150명이래요. 150명이라고 합니다. 3년 동안요. 예, 그거에 비하면은 이거는 아주 약소한 거죠. 네. 예. 120명이니까 검찰청 신설하는 거다. 혈세 낭비다. 이렇게 야당에서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그렇습니다. 부분도 좀 이재명 대통령하고 비교해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120명의 검사가 최대 170일 파견되는 거지 않습니까? 150명이서 3년 동안 했던 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검찰청을 신설해야 될 만큼 전 정권의 적폐가 많이 쌓였던 거죠. 네. 이거를 진즉에 수사를 그때그때 하고 특검을 받았다라면 제대로 진작에 했으면. 다 정리가 네. 됐을 것인데 2년이나 3년이나 이거를 덮으려고 하고 거부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쌓여왔으니까 밀린 숙제가 이만큼 쌓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는 것이 결국엔 업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혈세 낭비 운운을 하시는데 네. 사람의 생명이나 명예라든가 뭐 국격 이런 거에 대한 연민이 전혀 없는 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말한 사람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 국회의원하고도 제가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 거는 너무 뭐 국민 혈세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저한테 대놓고 그렇게 그 얘기하더라고요. 의원이요? 예. 제가 그래서 그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윤석열 정권에서 펑펑 썼던 혈세가 엄청나게 많은데 의원님 똑같은 기준으로 한번 결산 심사나 이런 거 해주시기를 꼭 바랍니다. 아하. 보냈어요. 답을 그렇게 하셨군요. 예. 자, 특검도 그래요. 특검을 원래 제3자 추천 방식도 있었는데 그때는 당시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이탈표 끌어내려고 약간 계속 제안도 하고 바꾸기도 했는데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다 빠졌어요. 결국은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한 명씩 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자, 이 방식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결국에 전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3자 특검 할 때 받지 그랬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회초리가 이제 쇠몽둥이가 돼서 돌아온 차라리 격이긴 그게 나을 한데요. 것 같은데. 특검의 목적은 일단 공정성이고요. 네. 공정한 수사라고 하려면 일단은 수사를 받는 사람이 자기를 누가 수사할 건지를 추천하거나 임명하거나 이런 관여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예. 그 목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이 특검을 추천하거나 임명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 봤을 때 전 아주 적절한 특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번에 특검 이제 특히 최상병 특검법 기준으로 추천 가장 중요한 기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실력입니다. 실력이 있어야 되죠. 예. 많은 검사들 꾸리려면 실력이 그렇습니다. 있어야 돼요. 아주 실력이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뭐 공정함, 상식 이런 걸 갖춘 분은 당연하겠죠. 네. 우리 변호사님은 또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특검 혹시 네, 생각은 사실 없으십니까? 저도 정말 예. 합류를 하고 싶은데. 합류하고 싶은데. 제 손으로 진상을 밝히고 싶은데 예. 이 특검에 보면은 당적이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그러네요. 합류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당적이 없어야 되죠, 그죠? 저희 민주당원이기 때문에 예. 못 갑니다. 지금은 갈 수가 아쉽습니다. 없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좋은 특검 뽑아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인선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초기 인선 윤곽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 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오광수 민정수석 부분입니다.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제 결론은 이었습니다. 정말 진심이구나. 진심으로 검찰 개혁과 내란 종식을 성공시키고 싶구나. 하고 싶다. 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검찰 개혁이 사실은 제가 검사 출신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까지 검찰 개혁이 잘 안 됐잖아요. 잘 안 된 이유는 검찰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 지피지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의지도 충만해야 되지만 적을 알아야지 개혁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검찰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역할을 맡지는 못해왔지요.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는 검찰을 잘 아는 사람 그러면서도 의지가 있는 사람을 발탁을 한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거는 뭐 논란이 있거나 좀 욕을 먹더라도 네. 반드시 이를 성공시키겠다라는 아하. 뭐 어떤 그런 의지가 담긴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검찰 특수통을 쓴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저는 핵심? 그렇게 해석이 아. 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뭐 동기라고 하던데 사법연수원 예. 믿는데 특수통 검사고 검사를 또 검찰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 예. 잘할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믿고 이제 물론 오광수 제 민정수석이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평소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 저는 몰라요. 예. 네.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을 민정수석을 발탁했다는 거는 음흠. 뭐 그런 의지를 확인했겠죠. 예. 대통령의 뭐 인사니까 좀 믿어보자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예. 또 한편으로는 지난번에 문재인 전 정부 때 예. 초대 민정수석이 초대는 아니죠. 조국 수석이 또 기억이 예, 또 나기도 예. 합니다. 당시 또 교수지 또 검찰은 아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거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때 좀 아쉬움들이 좀 있었어요. 개혁안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살짝 핀트가 어긋나는 부분들도 네. 좀 있었고 물론 당시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거랑 그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모든 일을 너무 투명하게 진행하려고 투명하게. 했습니다. 막 언론 발표도 이렇게 막 자기 본인이 나서서 맞아요. 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기억나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엄청난 그 과거의 어떤 그 개혁 작업이잖아요. 네. 그 저는 그렇게 봅니다. YS가 하나회 척결할 때처럼 좀 모르게 물 밑에서 싹 준비해가지고 네. 정말 전광석화처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 않으면 뭐 저도 공감하는데 검찰이 아주 큰 조직이고 아주 힘 있는 조직입니다. 예. 전광석과 같이 하지 않고
그렇게 대놓고 하다가 보면 예. 못 이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강수 변호사 특수통 출신을 통해서 좀 잘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과거 검찰 재직했을 때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을 확인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요, 뭐 적절한 일은 아니죠. 네. 예, 그래서 그런지 언론에 보면은 본인도 뭐 자기가 과거에 허물이 많았다라고 그냥 스스럼 없이 인정을 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저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발탁했다는 거에 주목을 하고 뭐 싶은 알았을 게 거 아닙니까? 이거 몰랐을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비상시국이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내란 종식 그리고 검찰 개혁이거든요. 예. 이거를 위해 가지고 이제 다른 모든 걸 포기하겠다. 네. 그 대신 난 이 일만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인사에 담겨 있다고 저는 봐서 일단은 결과를 지켜보는 결과를 게 한번 보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김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결과가 나쁘면 네. 그럼 그때 가가지고 국민이 회초리를 들면 되죠. 그때 책임을 물으면 되고 검찰 개혁은 어떤 측면이 가장 좀 잘 바뀌어야 됩니까? 우선 주요 내용? 제일 중요한 건 검찰이 예. 직접 수사를 통제하는 겁니다. 폐지하는 거. 검찰이 직접 수사, 그러니까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한 거를 검찰은 검토하고 경찰 네.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이걸 살펴야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기소권을 공정하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자기가 경찰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면 네. 그 공정성을 잃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사고가 터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뺏어야 된다. 네. 즉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근데 칼처럼 이거 자르기 어려워요. 이게 실무적으로 네. 들어가면은.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온갖 뭐 부작용이라든가 실무적 디테일, 수사권을 그러면 누구한테 줄 거냐? 검찰의 그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안 수사는 어디까지 할 수 있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디테일들을 잘 짜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사실 검찰을 아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다 이걸. 그래서 또 민정수석을 또 그런 검찰동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긴 되는 그렇죠. 거군요. 과거 정부에서 검찰 개혁하는데 큰 선은 다 나오는데 거기서 온갖 이제 디테일이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잘 잡아내지 못하는 아하.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 저는 그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그때쯤에 검찰 또 경찰 수사권 조정하면서 해놨는데 윤석열 또 한동훈 오면서 시행령에서 다 바꿔가지고 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완전히 직접 수사 없애었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경찰 수뇌부 경찰대 출신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때 자기들이 원하는 건 수사 종결권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형 로펌에 나 취직해가지고 아하. 전관으로 해서 그냥 경찰 단계에서 수사 종결시키고 예. 이런 걸 더 원했고 그걸 들어준 겁니다. 근데 이거는 거꾸로 간 거예요. 이건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주면 안 되는 예, 것인데. 오히려. 예. 그러니까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드러내야 되는데 네. 오히려 검찰의 경찰 통제 역할이나 그런 권한을 축소시켜 버리고 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는 할 수 있게 남겨놓은 거예요. 뭐 6대 범죄와 2대 범죄로 제한했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국민들이 관심 가질 만한 대형 사건 이런 수사는 그 6대 범죄, 2대 범죄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거의 다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검찰은 아무 타격을 안 받은 겁니다. 예. 그때. 예. 자, 그리고 뭐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아직 내란 종식이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예. 아직 보면 군인들만 잡혔어요. 경찰 그렇습니다. 눈에 띄는 사람들. 예. 기획자들이 잡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또 그렇습니다. CCTV 이 선거 직전에 공개된 거 보면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그 거짓말했던 정황들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수사도 좀 필요하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대표적인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나 장관들만 지금 구속하고 그 뒤로 수사가 멈춰 있어요. 멈춰 있죠. 사실상. 예. 예. 대선을 기다린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번에 특검으로 제대로 한번 누가 기획을 했고 누가 거기에 가담을 했고 이런 민간인이나 경찰까지도 네. 모두 수사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예. 경찰에 대한 수사, 경찰도 그때 국회를 봉쇄하고 굉장히 많은 맞습니다. 가담을 했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수사도 전 지금 멈춰 있다. 경찰도 책임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저는 내란에 조금이라도 개입한 사람들은 후대를 위해서라도 벌을 줘야 됩니다. 잘못한 사람 벌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해방 직후에 거의 친일파를 척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그때 실패했지만 이번엔 반드시 성공시킨다. 왜? 어제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건 내일의 그러니까요.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각오로 저는 이번 특검이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내란 특검도 그런 어떤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이 저는 좀 더 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특검이 만들어지면 좀 하긴 할 것 같긴 한데 예, 예. 주된 역할은 내란 특검이 또 큰 역할을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내란 특검으로 임명되시는 분은 진짜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매우 중요한 생각이 일을 듭니다. 네. 본인이 맡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도 역사의 이름이 남을 거예요. 이 내란 특검은 잘해야 남지 않겠어요? 못해도 남겠죠. 아, 못하는 걸로. 을사오적처럼. 아, 못하는 예. 걸로. 알겠습니다. 잘해야 됩니다. 김건희 특검법도 중요하죠. 뭐 하여튼 이 세 가지 특검법 다 중요하고 오늘 국무회의 통해서 한다면 빨리 구성되면 이번 주 안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일단 특검 임명까지는 뭐 빠르게 진행하면 이번 주 안에 가능할 것 같고, 근데 현실적으로 특검보나 특별수사관들 또 뽑아야 되니까. 파견 검사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 그래도 한 2주, 3주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시간은 조금 소요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번 특검은 그런 준비하는 기간에도 수사를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사람 들어오는 대로 네. 바로 시작은 할 수 있어요. 네. 시작을 해도 시간이 너무 소요되면 안 되니까 예. 좀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약간 듭니다. 우려되는 것은 이제 예. 너무 한 번에 3개 특검을 동시에 하니까 인원이 많거든요. 120명. 사실 실력 있고 좋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좋은 사람들로 다 채울 수 있을까? 자리가 너무 많아서. 예. 네. 그런 생각도 저도 드네요. 예, 그거 잘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120명의 검사 파견도 받고 또 뽑기도 하고 뭐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가 꼭 필요하다. 자, 요 얘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원래 18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국은 기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기존의 법리를 확인한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사실 이게 진행자님도 변호사시니까 예, 헌법 공부하셨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도 헌법 공부하면서 헌법 책들 많이 봤는데 제가 봤던 모든 책들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정지된다. 사실 아니면 이론이 없어요. 저도 보던 모든 교과서 똑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재판 정지돼야 되고, 그리고 아니면은 심지어는 공소 기각시켜야 된다. 그렇죠. 법원에서 그런 학설도 그런 있죠. 책도 있지만 저는 그냥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고 써 있는 헌법책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 맞습니다. 다수설 통설이 재판 정지를 말하고 있는 거고, 그냥 그건 법원 그대로 한 것이다. 네. 그럼에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어요. 왜 법원이 권력에 굴복하는 모습이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성동 전 대표나 네. 한동훈 전 대표 다 법률가잖아요. 네. 이거 압니다. 압니다. 아는데 네. 그냥 정쟁용으로 아하. 자기 소신이나 자기의 지식을 지금 배신하고 저렇게 말을 하는 건데 네. 법률가로서는 좀 자격이 없다. 좀 그런 아하. 생각이 듭니다.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네.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면서 그러는 겁니다. 저런 목소리 자꾸 내니까 결국은 민주당에서 이거 법으로 아예 형사재판 예. 중지시키는 거 법안을 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당연히 기존의 통설이나 있는 법리를 확인하는 것에, 법으로 그냥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저렇게 이제 야당에서 정쟁화 시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뭐 국민들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갸우뚱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정무적 부담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뭐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법률가니까 법은 타당하다 이렇게 하고, 뭐 정무적인 거는 알아서 하시겠죠. 이 형사법 말고도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 그 부분 예. 그것도 지금 변경을 좀 해서 개정을 해서 올린다고 하고 있고, 또 대법관들 좀 증언하는 법률 이것도 논의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대법관 증언은 반드시 네. 필요하고요. 대법관뿐만 아니라 판사의 절대적인 증언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금 재판이 막 6개월, 1년 안에 나오는 판결 나는 재판이 거의 없어요. 엄청 밀려 있죠. 네, 엄청나게 밀려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든 해소하려면 판사 증언은 꼭 필요하고 대법관 증언 필요하다는 거고. 그럼 원래 논의가 많이 되었던 사안이고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도 행위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원래는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이거는 없애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어 왔던 것이고, 이재명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삭제하게 되면은요, 지금 윤석열의 공천 개입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죄 사건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지금 같이 일종의 면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윤석열도 같이 면죄부를 받는 거예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하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가 됐습니다. 새로 뭐 고소되고 뭐 지금 고발되고 하는 부분들 이 똑같은 이재명 대통령 논리라면 윤석열도 유죄가 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요. 이거 그러면 빼박이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수백억, 뭐 500억 이상, 400억 이상을 또 토해내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정당이 없어질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죠. 둘 다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니 공직선거법을 그렇게 개정을 하면은 네. 이 두 사건에 모두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법이 아니라는 거죠. 네. 또 외국 내에 봐도 이런 행위를 이렇게 처벌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거의 없죠, 사실. 허위사실 공표죄 자체가 없는 없죠. 나라들도 거의 다 있죠. 없죠. 예.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조금 그런 부분도 좀 손질이 필요한 거 아니냐 또 예. 이렇게 생각도 들고 국민의힘한테도 그게 나중에는 유리한 것이다 이 그렇죠.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뭐 마지막으로 뭐 이제 새 정부 들어섰는데 뭐 역할 맡아서 하시는 그런 건 없습니까, 변호사님은? 아니요, 뭐 저는 기본적으로 법률가였고, 예. 지금 일단은 특검법이 전부 돼갖고 이 진상규명에 제가 2년 동안 해왔던 네. 거에 물꼬가 트였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음흠. 예, 그냥 앞으로 기쁘게 응원하면서 지켜보고 응원하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일단 찾아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서초의 봄 코너입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서초의 봄 코너입니다. 오늘은 권영철 대기자, 이현주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재명 대통령 일단은 연기를 하고요. 추후 지정을 한 걸 봤을 때는 아마 대통령 재임 동안은 재판을 좀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무기 연기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사실은. 안 하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남은 이게 어제 서울고법 형사 7부죠 지금. 네.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관련해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 했는데 헌법 84조를 언급을 했잖아요. 네. 불소추 특권에 따라서 재판 일정을 안 잡았다는 거니까 재임 중에는 이 재판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5개 재판이 남아 있는데 4개 재판은 다 1심이잖아요. 요거는 지금 파기 환송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물론 뭐 고등법원의 판결이 계속되는 건 대법원 판례처럼 계속되는 건 아니지만은 다른 1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연주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다른 재판들도 이렇게 결국은 무기한 연기를 할까요? 1심 일반 판결들.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네. 봐도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거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겁니다. 이거 대통령 본인을 접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뭐 대통령이 즉시 결정해야 할 임박한 뭐 경제, 외교 뭐 이런 사안이 있을 수 있는데 자기 사건 생각으로 그 머리가 자기 진행되는 형사 사건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으면 그건 국민의 불이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판정에 가서도 그림을 그려보면 대단히 이것이 사실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라도 미뤄지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피고인을 대통령을 앉혀놓고 재판부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건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어요. 제가 겪어본 거로는 증인석에 뭐 전 대검차장과 전 검찰총장이 나왔는데 재판부가 너무 어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해서 이건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라도 미뤄지는 게 당연하고 또 하나의 뭐 기일을 잡는데도 이건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통령이 일정은 그러니까요. 분단위일 텐데 뭐 몇 월 며칠 기일 되실까요 하면은 그때는 제가 해외 순방 가야 됩니다. 이 날짜는 되실까요? 뭐 누가 순방하러 국내에 들어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실제 헌법을 네. 봐야 되죠. 예.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국민이 방금 뽑은 대통령인데 네. 재판에 왔다 갔다 하라고 하는 게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보면은 그 헌법 정신 자체가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되면은 내란 외환을 제외한 다른 사건은 재판도 뭐 기소, 소추, 뭐 재판 이게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자,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네. 아주 뭐 헌법 68조 또 얘기를 하면서 재판 중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진짜 검사들 헌법 공부를 안 하는 건지 잊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조문이 명백하게 네. 대통령이 거리된 때 그리고 대통령 당선자가 주어가 대통령 당선자예요. 그렇죠. 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을 했거나 네. 당선자의 시절에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그 받아서 유죄가 확정이 됐다. 이러면은 60일 내에 해야 된다는 것이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현직 대통령은 84조가 적용되는 건데 한동훈 전 대표 이 주장을 보면서 정말 헌법을 몰라서 하는 얘기인지 알면서도 정치적 공격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모르고 하는 겁니까? 알고도 그런 겁니까? 그 써져 있잖아요. 항상 써져 있는 걸 왜 그렇게 해서 그래요? 이렇게 법조계 예. 그 내려오는 이야기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있지 않습니까? 검사 5년이면 민법을 모르고 10년이면 형법을 모른다. 근데 헌법은 일상의 업무에서도 다루지 않는 네. 헌법은 더더구나 저도 사실은 헌법을 이제 사법시험 과목으로만 기억하고 있지 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희박됐어요. 희박하게 됐는데 그럼 이렇게 말씀은 좀 언급은 회피해 주시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하면 국민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요. 그리고 불소추 특권이니까 이게 무슨 특권, 개인의 특권인 것처럼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고 그 정신 자체는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이익, 국가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대통령 자리에 직위에 주는 거죠. 예, 사실은. 그렇죠. 그걸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죠. 뭐 헌법상 평등을 우기고 예, 그게 아니죠. 야 정말 이제 그러면은 자기 법무부 장관하고 할 때 좀 잘하지. 네. 뭐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야당에서 이렇게 막 반발을 하고 하니까 결국은 형사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됐을 때 형사재판 정지시키는 거. 이 법안을 추진할 것 같아요. 여당에서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재판 중지법이라고 이제 이름 뭐 명명하는 건데 이게 지금 대법원이 각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긴다고 했잖아요. 네. 원래 그게 또 맞는 거. 사실은 그 말은 논리는 맞잖아요. 대법원이 1심, 2심 하고 있는 거 우리가 판단할게 가져와 이걸 할 수는 없는 그렇게 할 거잖아요.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절차를 밟아서 항소하고 상고가 됐을 경우에 대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개별 재판부가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원래는 그 우리 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중마고로 알려진 연세대 이철우 교수가 네. 이런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이거는 그 각급 헌법재판부가 판단할 게 아니라 여전히 이제 본인이 볼 때는 워낙 상식적인 건데 기소 소추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결정인데 네. 이거 진영 논리에 갇힌 정치인, 법조인, 법률학자들이 계속 우기고 있으니까 이거는 입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겠다. 우기니까 법으로. 그리고 판사들은 바뀌잖아요. 네. 지금 서울고법 형사 7부가 추후 지정한다고 했는데 다음 재판에 들어와가 재판장이 바뀐 다음에 우리는 재판하겠다라고 나올 경우에는 또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입법으로 정리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법으로 해놓으면 뭐 판사들. 근데 법으로 하면은 네. 법을 한 다음에 이제 해당 재판부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면은 헌재로 가게 되는 것이고 네. 그럼 결국 이제 시간이 걸리거나 뭐 하게 되겠죠. 네. 이런 절차를 밟아가는 게 차라리 맞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헌법 규정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경우를 상정해서 가령 이 문구는 대통령은 임기 중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는 직무상의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건 해석을 하면 직무상의 범죄가 직무 외의 범죄보다 당연히 무겁죠. 직권을 네. 이용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네. 해석상 직무 외 범죄도 당연히라고 되고 그러면은 대통령 임기 중에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한 죄에 관해서 내란 외환이 아니면 기소되지 않는데 임기 개시 전에 뭐 자잘한 네. 뭐 자잘하는 뭐 임기 개시 전에 걸려 있던 사건들 재판을 안 하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임기가 끝날 때까지만 정지해 준다는 건 이런 해석상의 사실은 이건 헌법 교과서에도 이미 정리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해석을 그냥 법령으로 담는 것뿐이죠. 원래 그 헌법 문구의 그의 추상성 때문에 해석으로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던 것을 입법화하는데 불과합니다. 지금 미국은 공소기각 했죠. 아예 트럼프는 좀 다 기각됐습니다. 공소기각고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아예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어쨌건 그 현직 대통령이 뭐 형사 재판 관련해서 논란을 일으키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입법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보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이 갑자기 그 법원 개별 재판부가 재판 중지했다 그래서 네. 입법하는 걸 포기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스스로 방탄 입법임을 인정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점도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네. 그래서 대통령의 직무 안정성을 위해서 입법을 하고 그게 나중에 뭐 개별 재판부에서 혹시나 위헌 심판 뭐 법률 청구를 하게 되면은 헌재 판단으로 안정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과정으로 그쳐 놓는 게 오히려 옳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봅니다. 자,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사실 한번 했긴 했는데 또 30일에 다시 열립니다. 요때 조희대 대법원장 그 파기환송 그 입장이 나올까요? 대 기자님부터 좀. 어쨌건 요거는 그 법관 회의 주제에 네. 지난번에 들어가 있어요. 네. 요 대목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이재명 상고심 그때 뭐 적시 거기에 대한 이례적 절차 진행이었잖아요. 정말 전력 아예 없는 9일 만에 대법원 파기환송심하는 게 그런 결정하는 데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입장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이제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그로 인한 사법부가 지금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거는 또 맞잖아요. 네. 근데 요것도 사실
지금 고법 형사 7부가 재판을 추후 지정으로 무기 연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여기도 넘어오자마자 파기환송심이 넘어오자마자 기일 지정하고 집달관 뭐 집행관 통해서 보내고 아주 급하게 이것도 이상하게 했잖아요. 이상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예. 요런 데 대한 일상적이지 않은 데 대한 자기 나름의 반성과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은 법관 대표자회가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사법부의 중립성, 뭐 독립성을 흔들지 말아라고만 나오면은 본인이 그 원인을 제공했는데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지금 현상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면은 설득력이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그 부분은 나올 걸로 보이는데 그것과 함께 사법부에 대한 독립성, 중립성에 대한 뭐 제도 개선, 지금 사법 개혁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들도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좀 내용이 좀 나올까요? 또 내용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화상회의 지금, 하긴 한다고 하던데. 예, 왜냐하면은 그 후로 뭐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고 네. 그리고 지금 뭐 대법관을 증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법 개혁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자기 알리바이라고 할까요? 우리 자정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는 자정 능력이 있는 집단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진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외적인 메시지로서 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위 조절에는 굉장히 고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헌법상 재판의 독립, 재판부의 독립이 있는데 이거는 자의적인 재판을 하라는 건 아니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수단일 뿐이죠. 그런데 이게 공정한 재판을 위한 수단 이것보다는 이게 더 신성시되는 바람에 판사들이 남의 재판에 대해서 남의 재판부 재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기가 손이 곱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은 결국은 그 절차적으로 이례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용을 사실은 건들 수밖에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무슨 의도로 다른 사건하고는 다르게 이례적인 절차 진행을 했느냐는 것과 그렇죠. 또 관련돼 있고 예. 지금 고등법원 뭐 정지되긴 했습니다만 향후는 이어질 테고 그 재판에도 사실 이 언급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문구를 다듬는데 고심할 것이다. 아하. 예, 입장 이제 발표. 국회 그리고 행정부를 통해서 우리는 뭐 대통령을 향해서 우리는 뭐 자성하고 뭐 자기 성찰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인과 동시에 그 재판부 그 법원 내부 구성원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그 줄타기를 굉장히 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 중간 생각. 정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대법관 정원 문제는 사법부로서는 사실은 이게 근간을 사실은 저희 뒤바꾸는 문제가 되잖아요. 사실은 14명에서 30명으로 가면은 전합이 형사 전합, 뭐 민사 전합 두 개로 나눌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 되면은 그 대법관의 지금의 가지고 있는 신분과 권한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대법원 재판이 대법관들이 다 본다기보다는 재판 연구관들 재판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법부는 사실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성역은 아닌 거잖아요. 주권자는 국민이고 이상한 걸 하면은 거기에 맞는 제재와 뭐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그러면 얼마나 이제 정말 전향적이고 올바른 입장을 내느냐. 물론 사법 개혁은 신중해야 되고 어느 특정의 이해관계만 따지면 안 되는 건 틀림이 없거든요. 그럼 그걸 확보하자면은 방금 이현주 변호사 말씀대로 얼마나 자정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이긴 해요. 그게 그래서 이번 어떤 입장을 내느냐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좀 더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사법부도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된 얘기. 저는 지난번 그 전합 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법관 5명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러면은 9일 만에 어떤 특별한 재판을 하는 거는 정의인가? 그건 정의인가요? 더 부정 아닌가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사법부가 정말 자정 기능이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아마 판가름 날 걸로 보입니다. 나머지 재판 관여하는 자체가 여기는 재판 관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고심은 많이 할 텐데 입장을 안 낼 수는 없을 거고 어떤 입장을 내느냐에 따라서 사법 개혁의 강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그 문구는 뭐 수사로서 쓰이는 건데 그걸 재판 구체적인 사건에 인용할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많은 변호사들을 진노하게 한 것은
대법원에 가서 3년, 4년 있는 사건들도 많죠. 있습니다. 그건 왜 정의를 그럼 안 그러니까요. 찾아주시는지. 그러면 말도 안 되죠. 뭐 예. 지연된 정의가 되지 않도록 재판관을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반대하시는지 모든 것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인사 또 검찰 개혁 강도 높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인사로 민정수석 지금 오광수 변호사를 임명하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좀 말들 계속 많은 것 같아요. 대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광수 변호사는 중수부 과장을 거치고 네. 서울지검 특수부장을 했다는 얘기는 정통 특수통이라는 얘기거든요. 확실한 특수통이네요. 예. 요걸 거쳤기 때문에 정통 특수통을 했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김규현 변호사도 얘기를 했는데 네. 검찰의 속성을 아는 사람이 검찰 개혁을 해야 사실은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뭐 여러 사람들이 민정수석들이 거쳐갔습니다마는 그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이 그 바깥에서 보는 법률 학자나 아니면은 재야법조인들이 바라보는 거하고 검찰 내부에서 보는 거는 약간의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단히 실용적이고 실리를 추구하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굳이 오광수 변호사를 선택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물론 그 제가 법조를 할 때 특수부 평검사 시절에 제가 봤던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예. 인연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튀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조용하게 일을 업무를 한다. 뭐 특수부 검사 중에는 그렇게 자기의 존재감 막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렇긴 한데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맞는 건 아닌가. 아하. 검찰 개혁을 하는데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고 조용하게 필요한 제도를 바꿔 나가는데 기여하는 걸 바라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검찰 개혁하고 이 오광수 민정수석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그 검사들 일반 국민들은 이제 검사들의 그 네. 무리한 수사 기소에 질려서 사실 특수통 검사라는 말만 들어도 네. 좀 알러지 반응을 보이신 분들도 많은데 일단은 결국은 뭐 민정수석만 중요한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 법무부 그리고 장관 중요합니다. 입법에서 어떤 그 입법안들이 통과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뭐 특수부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뭐 색안경 아니 모르겠습니다. 그 불신을 가질 이유는 사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포인트를 사람들이 자꾸 검사 출신하니까 검찰 개혁하고 연관을 짓는데 민정수석의 기능은요. 네. 그 옛날에 얘기는 민정수석 했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청와대의 절반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권력기관을 감시 감독하고 하는 게 민정수석의 기능이에요.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뭐 국세청 등등 이런 권력기관들을 감시하고 하는 게 민정수석의 기능이기 때문에 사실 검찰 개혁, 제도 개혁의 문제는 국회가 할 일이거든요. 국회나 뭐 법무부 장관이나 법을 바꾸고 하는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저는 무게가 실렸다고 봐요. 검찰 개혁을 위해서 오광수 민정수석을 임명한 게 아니고 네. 권력기관에 대한 이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국정이 이제 다른 문제가 자꾸 생기거나 터지면은 대통령의 업무에 제동이 걸리잖아요. 자꾸 이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잖아요. 그걸 막으려면 민정수석이 사전에 그런 걸 잘 차단하고 네. 관리해야 되고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염두에 둔 인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제 뭐 검증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지금 뭐 부동산 차명 관리 부분 이게 사실 또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적절하지는 네. 분명히 않고요. 내가 어제 저 오수석 얘기를 직접 들어봤는데 본인도 그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설명을 했고 허물이다. 그리고 요게 문제가 돼서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면은 그 결정에 따르겠다. 그 얘기는 인사권자가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사권자의 판단에 따라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건 이게 사실 조국 민정수석의 경우에도 사모펀드 문제가 감시해야 될 사람이 사모펀드를 샀다는 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여기도 지금 본인이 인사 검증을 하면은 이런 부동산 명의 신탁 이런 걸 찾아내서 인사 검증에서 걸러내야 될 판인데 본인이 문제가 되니까 그 전력이 있다는 건 사실 참 매우 부적절해 보이고 본인도 되게 부끄럽고 허물이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비춰보자면은 아마 조금 그 지금 대통령 인사권자가 좀 고심하는 단계 아닌가라고 보이기는 해요. 거치가 좀 바뀔 수 저는 있을까요? 좀 문제가 아, 될 법하다라고 문제가 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하다. 예. 이분의 말씀으로도 그 평택의 평택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 그리고 네. 평택의 또 다른 토지 두 건이 있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상 주택에 대해서 이제 다주택이 되니까 뭐 좀 곤란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탈세입니다. 탈세하고 연결이 왜냐하면은 볼 수 있죠. 예. 한 세대가 다가구 뭐 여러 주택을 갖게 되면은 나중에 그 이제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게 되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1가구 1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명의신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결국 뭐냐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통은 그 중간세를 피하기 위해서 팔죠. 처분을 하고 주택 가장 시가가 낮은 주택부터 처분을 하고 가장 비싼 주택을 이제 1가구 1주택 면세를 받기 위해서 나중에 처분하는데 이분은 결국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이미 들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 이게 가격 상승 여력이 있다 그럼 팔기가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저는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다. 이걸 벗어나서 이거에 더해서 탈세의 의도가 있었다. 이게 본인의 그 해명으로도 그게 느껴져서 좀 이거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택은 아니고 집이 이제 동탄 쪽에 신도시 쪽에 바로 붙어 있는 위치는 아주 뭐 좀 골프장 많은 그쪽인 것 같은데 어쨌건 적절하진 않고 본인도 사과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판단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조금 좀 흠결이 드러난 부분이어서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그리고 근데 문제는 여기 이제 대통령 참모이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의 결단이 그렇죠. 필요할 것 본인이 같습니다. 결단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요 인사 얘기 하나 더 좀 해보면요.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그 이승엽 변호사입니다. 좀 올라갔는데 뭐 몇 명 중에 하나긴 합니다. 3명 중에 한 명.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 충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쭉 그 비판을 하는 게 방금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참모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갈 수 있는 문제지만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 이런 거는 사실은 전체적인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외관상 별로 보기는 좋지가 않다. 그러면 사법부의 판단은 외관상 안 좋은 것만 해도 국민들한테 저러면은 저거는 봐주기 인사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이거든요. 아직 뭐 결정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셋 중에 하나니까. 아무리 이분이 헌법 뭐 연구관 출신이고 헌법에 정통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인사를 하게 되면은 정권이 초창기부터 이런 인사를 하게 되면은 비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뭐 제대로 판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선택은 이런 헌법재판관, 대법관 이런 걸 뽑을 때는 이런 개인의 인연, 친분 이런 거는 가급적 그렇죠. 자제되는 게 좋습니다. 자, 특검법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3대 특검법안 지금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금 처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수사기일은 최대 170일, 검사가 한 120명 정도 파견이 가능한 상황인데 빠르면 이번 주에 출범을 할 것 같아요.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 좀 잘할 수 있겠습니까? 메머드입니다. 메머드. 초메머드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어쨌든 속도전으로 대거 인력이 투입돼서 빨리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취임하고 나서 용산을 가봤더니 종이 한 장, 컴퓨터 한 대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모든 증거들이 다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아시다시피 이런 공공용물 행정재산은 관리 번호가 있어요. 컴퓨터 하나, 의자 하나, 책상 하나까지 다 관리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한 건지 이게 사실은 증거인멸 목적이 아니라 이 공용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도 공용물 관리법 위반 뭐라든지 법령 위반이 되는데 이건 법령 위반을 떠나서 일단은 차기 정부의 직무를 정지시킬 그런 의도가 뭐 다분히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이미 많은 증거들이 증발되었다라는 생각에
좀 참담하네요. 그리고 컴퓨터를 찾더라도 사실 그 관리 번호에 의해서 컴퓨터를 소재를 추적하더라도 다 디가우징이 돼 있을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포렌식이 네. 불가능한 상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많이 늦었다. 그래서 뭐 돌이킬 수는 없긴 하지만 윤석열이 즉시 체포되었더라면 그리고 구속 취소되지 않았더라면 네.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정리되진 않았겠죠. 그래서 참 그 지겸 판사에게 유감을 표합니다. 네. 지금 네. 판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는 이걸 보면서 뭘 어디에 포인트를 두냐면은 국민의힘이 민주당하고 합의해서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더라면은 차라리 내란 특검법이라는 거는 딱 한정돼 있잖아요. 네. 원래는 6개 조항이었는데 다시 이번에 수정 통과된 게 11개로 늘었습니다. 늘어났어요. 그리고 예. 인지하면은 또 확장할 수도 가능하게 돼 있어요. 뭐 정말 최악으로 가버려.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정말 얼마나 참 이 사람들이 정무적 감각이 없느냐라고 하는 대목인데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그 특검 후보로도 사실 이제 지난번에 그 감사위원 했던 조원석 예. 서울고검장이 상당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마 탈탈 틀릴 겁니다. 이거는. 네. 특히나 지금 대통령도 내란 종식에 대한 다른 건 모르지만 이게 엄청 엄정한 입장이고 국민들도 이번 이재명 대통령 선출이 내란 종식의 연장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상당히 좀 기대해 볼 만하다. 물론 증거가 인멸되고 하지만 사람이 다 남아 있잖아요. 네. 사람이 남아 있고 진술 증거도 증거입니다. 예, 네. 진술 증거도 증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제대로 밝혀진다면은 아마 가장 좀 제대로 좀 된 게 네. 아닌가. 특검의 파견 검사가 60명인데 이 정도로 대규모 검사가 간 적이 처음입니다. 없어요. 박근혜 특검 때 박근혜 20명, 때도, 예. 20명 정도 예, 예. 뭐였는데 엄청난 규모입니다. 사실 근데 네. 규모가 너무 많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니에요. 검사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파견 검사가 많은데 이게 검찰 조직은 줄어드는데 특검은 너무 키워놓으면은 이게 어떨지 그게 조금 좀 네. 지켜볼 일인 것 같긴 하고요. 예. 김건희 이제 지금 문제는 특검에 들어가기 전에 네. 검찰과 경찰이 바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특검이 공식 출범 오늘 아마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이제 통과가 되고 하면은 한 달 정도 걸릴 거거든요. 출발에. 그렇죠. 그 전에 검찰과 경찰이 그동안에 우리가 놀지 않았다. 수사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경쟁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어요. 맞아요. 경찰도 윤석열 대통령 소환장 보내고 김건희 소환하겠다는 입장 나오고 하는데 이게 사실 그 이전에 물론 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요 한 달 남짓 동안에 검찰과 경찰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예. 요것도 상당히 좀 우리가 주목해 볼 봐야 될 부분 같아요. 주목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예. 김건희 강제구인 얘기도 있어요. 검찰은 김건희, 경찰은 지금 윤석열 소환 통보. 2차 통보니까 만약 계속 거부하거나 하면 구인의 가능성, 구속의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그게 지금 경찰이 이제 2차 소환장을 보내고 하는 게 이제 쌓이는 거잖아요. 1차 네. 소환 불응, 2차 소환 불응, 3차 소환 불응 하면은 영장 청구하는 영장 그런 그렇죠. 과정을 밟게 되겠죠. 그런 절차고 김건희 여사는 대선 전에는 뭐 선거에 영향 미친다고 빠졌지만은 지금은 그럴 이유를 댈 명분이 수가 없잖아요. 없죠. 아무런 예.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경쟁적으로 서울 고검에서 하고 있는 주가 네. 조작 문제 또 뭐 다른 검찰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다른 문제들 네. 이런 명태균 사건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곧 소환되는 모습을 보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연주 변호사님? 지금 검찰이 결국은 자기네들이 종결은 못 잡겠지만 이제 뭐 나중에 특검에서 검찰 뭐 했냐라는 비난을 그렇죠.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구색은 맞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김건희 윤석열은 사실은 뭐 불려 나올 일이 이것 말고도 많다고 뭐 세간에 뭐 소문이 나 있는 상태고 뭐 해외 협력 기금이 캄보디아에 주어지는 해외 협력 기금이 윤 정부 때 3배가 늘었는데 그걸 추적해 봐야 된다라든지 뭐 캄보디아에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도 하니까 이게 다가 아닐 것이다. 이 더 있을 3대 것이다. 특검이 다가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더 있을 제일 것이다. 중요한 게 사실은 비아폰 서버를 빨리 제대로 확보를 해서 그렇죠. 그거만 확보해도 그죠. 비아폰만 물론 뭐 통한 내용이 나오진 않겠지만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네, 최소한. 내란 당시에 그런 것들 수사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치인 당시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당사로 불러가지고 투표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던 만든 예. 추경호 추경호 전 원내대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 이런 경우뿐만 아니고 강요들 중에도 꽤 있을 것 동조한 같아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검찰도 정말 동조했냐 안 했느냐. 검찰이 선관위에 올 거다라고 했는데 예. 그게 어떤 사실인가 여부도 좀 확인해야 되니까 이런 특검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대신에 특검으로 갔다는 얘기는 올해 안에 끝내겠다는 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검찰이 하게 되면은 어디까지 확장할지 또 몰라요. 사실 국정농단 때처럼 한 2년 끌고 가버리면은 국정이 검찰에서 좌지우지되는 게 되는데 맞아요. 신속히 해야 되지만은 이거 빨리 제대로 일단 좀 해야 170일. 된다. 예. 그걸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초의 봄 권영철 대기자님, 이현주 변호사님 두 분 감사합니다. 자,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본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